현재 금리는요. 네. 주식시장과 떼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주식시장 호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판매가 되려면 그만큼 금리를 더 줘야 되는 거죠.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하면 양날의 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전자산, 그 다음에 위험자산이 지금 다 단기적으로는 강세를 보이는 그런 순간을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그것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완전히 다른 장세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주의해서 볼 건 뭐냐면 2008년도에 리만 신용위기가 있었어요. 물론 그거는 부동산 쪽이었어요. 여기는 이제 부동산이 아니고 대출입니다. 그래도 똑같이 신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위기는 조금씩 터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크게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이제 뭐 신용위기의 전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우리가 볼 필요도 있다. 또 이제 오늘 금통위 결과 나오니까 아 본부장님 뵙겠구나 하면서 저는 아는데 물론 이제 동결 뭐 예상은 한 부분이고 그렇게 나왔고 앞으로도 한동안 동결을 할 것 같습니다만 본부장님이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뭐 금통위에서 저희가 뭐 그 통방문이라고 하잖아요. 통방문이 잘 안 보고 그러는데 오늘은 좀 볼만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급락했어요. 지금까지 1월 달 그리고 2월 달 들어서 금리가 굉장히 많이 변동이 있었거든요. 국내 금리도 그렇고 미국 뭐 금리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같이 이렇게 팍 내려간 적은 굉장히 오랜만이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뭐 여의도의 채권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우울한 날을 지내고 있었거든요. 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그래서 마이너스도 난 경우도 많고. 근데 오늘은 뭐 장기물도 그렇고 뭐 단기물도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금리 하락 폭을 키워나간 것이 좀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두 번째는 이창용 총재님이 이제 4월에 이제 퇴임을 하시거든요. 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차기 총재에 대한 뭐 루머도 이렇게 나오고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밝혀진 거는 없지만 그 전에 이제 그 미국의 점도표와 같이 한국형 점도표가 오늘 처음. 그러니까 저 그거 흥미로웠어요. K 점도표라고. 부르는데. 네. 점도표라는 얘기는 하지는 않으셨지만 네. 이제 뭐 점도표나 다름없는 거죠. 언론사에서 일컫길. 모양이, 기사에서만 아니, 그렇게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점도표 모양이에요. 네. 갖고 오셨지만 이게 점도표지 뭐가 점도표겠어요. 점 세 네, 개씩. 사실은. 네. 예, 좀 우리나라 근데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보시죠. 그걸 네네, 한번 보면서 알겠습니다. 네. 점도표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나라 점도표는 미국과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준비하신 자료부터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기 한번 갖고 오신 게 가볼까요? 있어가지고. 네. 네.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통반문 결정한 시사점 요것들을 이제 중심을 보고요. 마지막 시간이 좀 남으면 최근에 블루아울이라고 이제 대형 사모펀드 환매 중단 이슈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신용 사태하고 관련지어서 나중에 한번 잠깐 볼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만 금융위기도 다 신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남으면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한국은행 금리 결정을 보면요, 일단은 그 작년 5월이죠. 5월달 2.75%에서 2.5%로 이렇게 인하한 이후에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뭐 6회 연속 동결을 지금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인하 의견도 많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만장일치가 지난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일단 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결이 됐다는 걸 재확인한 거거든요. 지난번 금통위에 이어서 두 번째 계속해서 이런 결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문구에서도 한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 근처에서 안정이 되고 성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세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렇고요.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금리도 안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또는 인상 가능성도 좀 시사를 최근에 하셨어요. 이창용 총재. 그래서 금리가 많이 이렇게
뛰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오늘은 그때와는 굉장히 다른 어떻게 보면은 톤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외 정책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통방문에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형 점도표. 이제 이것도 이제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제 8회에 걸쳐서 1년에 금리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8회 하니까 이제 뭐 상반기에도 2번 이제 점도표가 나오고요. 하반기에도 2번 점도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와는 조금 이제 이 점도표가 나오는 그 월을 좀 달라요. 2월, 5월, 8월, 11월 때 이렇게 회의마다 연사회 조건부 금리 전망과 경제 전망을 함께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점도표라는 거 이제 조건부 금리 전망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지금 타이틀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앞으로 발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5월 달에도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비둘기적인 그런 동결로 볼 수가 있어요. 비둘기적인 동결이라고 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특히 물가에 대한 압박, 뭐 증시도 지금 화랑에다가 게다가 여러 가지 환율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창용 총재와 그다음 한국은행이 시장을 달래기 위한 그러한 비둘기적인 동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채권 금리가 확 내려가는. 왜냐하면 인상 가능성이 확 없어지니까. 요것은 이따가 한국 그 점도표를 봐도 금방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일단 볼까요? 네, 네, 점도표는 한번 보시죠. 보셨으니까. 네. 일단 거기 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세 개를 점을 찍어야 돼요. 한 사람이 세 개를 찍는 겁니다. 네, 한 사람이 세 개를 찍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거 맨 밑에 보시면은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금리 전망의 확률 분포를 반영해서 세 개의 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서 점 2개와 1개로 서로 다른 금리 수준을 나눠서 제시할 수도 있고요. 세 개를 모두 동일한 금리 수준에 제시하거나 점 3개를 각각 다른 금리 수준에 제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요. 오른쪽에 또 제시 방식을 보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점도표가 저는요. 확 이렇게 벌어져서 뭐 속된 말로 중구난방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웬걸 아니었죠. 딱 보면 이렇게 보여주세요. 됐어요. 네. 딱 보면 그러니까요. 일자예요, 일자예요. 여섯 분이 다 찍으셨는데 일자라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컨센서스가 굉장히 강하다는. 그리고 앞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위로 지금 보시면 2.75가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럼 네. 이 점도표를 들고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영향이 갈 건데 어떤 시사점과 영향이 있을지도 한번 좀. 예,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제가 써놓긴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 금리 하락 기조가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될 것 같다. 예, 어느 정도. 그것은 이제 지금 앞으로 3월 달이지 않습니까? 다음 달 3월 달은 이제 이번 금통위의 결과를 받아들여서 채권 시장이 한국의 국고채와 채권 시장이 이제 움직일 텐데 이창용 총재께서 오늘 3년물 채권을 꼭 집어서 기준금리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너무 기준금리에 대비해서 이 스프레드라고 하잖아요. 채권과의. 그래서 스프레드가 과도하다. 이랬기 때문에 이제 그 스프레드가 나가는 그러한 단계를 오늘 오후에 시장에서 보였는데 앞으로 조금 더 스프레드가 줄어들면서 3년, 10년 그리고 장기물에서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기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다만 이렇게 그 하락 기조가 금리 하락 기조가 굉장히 빨리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폭 내려가긴 내려가되 이런 큰 폭의 장기적인 하락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총재 차기 총재가 또 네. 이렇게 지명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가 얼마나 갈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제가 사실 요 금리 얘기 너무 여쭤보고 싶었던 게 미국도 생각보다 금리가 많이 안 내려오고 뭐 위기가 있다고 하는데도 4.05에서 안 내려오고 우리나라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0년물이 3.5였거든요. 그럼 거의 100bp가 차이 나는 거니까
총재께서 얘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스프레드가 높아진 것 같긴 한데 이게 금통위에서 얘기한 것 때문이 아니라 혹시 우리나라가 지금 주식이 너무 좋으니까 경제가 좋을 거라는 게 반영돼서 시중의 채권금리가 버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연준이 아니죠.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적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사실은 이번에 우리 이제 그 현재 금리는요 네. 주식 시장과 떼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최근에 주식 시장 호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어느 일정한 부분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돈은. 근데 이것들이 이제 증시로 굉장히 많이 쏠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투자나 모든 펀드들도 지금 주식형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신규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권형 펀드가 돈을 모집하기가 어려워진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판매가 되려면 그만큼 금리를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빌려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돈을 내가 주식을 사면 더 많이 오를 텐데 왜 아주 낮은 금리에 채권을 사서 빌려줘서 그 이자를 받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하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제가 여기는 지금 증시 상승세 지속의 호재라고 써놨지만 네, 금리가 내려가는 게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면 증시에는 호재잖아요. 또 그런데 이제 채권으로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호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그다음에 위험자산이 지금 다 단기적으로는 강세를 보이는 그런 순간을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완전히 다른 장세가 일어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아까 스프레드도 이제 많은 분들마다 이게 그게 경제를 왜 여쭤봤냐면 경제를 나쁘게 보는 분들은 기준금리보다도 이 10년물 금리가 많이 내려와야 된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채권 시장에 엄청난 강세를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경제가 좋으니까 기준금리는 2.5여도 10년물이 뭐 3% 넘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일단 한은에서는 너무 스프레드가 벌어진 거를 다른 식으로 조절해 준 거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결국은 펀더멘탈이 중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쪽이 더 지금 뭐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더 마음에 끌리세요? 그 두 가지 의견 중에는? 벌써 한 의원님이 그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어느 쪽에 이제 손을 갖다가 더 들어주실지 약간 뭐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본부장님 의견이 훨씬 더 궁금합니다. 네. 아니 저도 뭐 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구두 개입을 한 거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네. 구두 개입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음 여기 보시면 이창용 총재의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와 기준금리의 스프레드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 과도한 스프레드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경로를 위한 단순 매입도 배제하지 않는다. 하겠다는 거니까. 네, 자선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이거든요. 이건 구두 개입입니다.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과도하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안 내려가면 개입을 해서라도 내리겠다는 거예요. 끌어내려. 그래서 어떠한 그 시장도요. 사실 나라나 아니면 중앙은행에서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시간과 돈의 문제예요.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중앙은행에 대항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당연히 알아서 내려가는 거죠. 이게 오늘도 그런 결과고요. 다만 아까 한 의원님 말씀하신 듯이 경제가 지금 너무 좋아서. 지금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지 네.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내려갈 것이냐 그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단순히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드린 이유 그겁니다. 네. 대답이 됐을까요? 네. 저는 그 오늘 금통위 결과에 대한 그 질문은 아닌데 아까 4월에 이제 또 신임 총재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이제 새로운 총재가 오면 어떤 성향인지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잖아요. 당장 22년에도 아마 이창용 총재 취임 당시에는 매파적인 인물이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을 텐데 4월에 신임 총재의 어떤 매파, 비둘기파 이런 성향에 따른 시나리오를 좀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앵커님한테 받아본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데요. 제가 지금. 약간 고민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그것을 생각하려면 이제 인물들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 뭐 예상되는 그런 후보군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1년 전부터 시작해서 후보군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인물군부터 시작해서 네. 뭐 케빈 워시 차기 그 의장도 뭐 예전부터 이제 하늘평에 올랐었고요. 이제 최근에 뭐 릭 라이더까지 이렇게 나왔지만 결국은 뭐 예상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됐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요. 예,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이제 그 2022년 당시에 이창용 총재가 이제 선임될 당시에 사실 이창용 총재도 굉장히 유명하신 저명한 학자시지만 또 신현송 박사도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네. 지금 국제결제은행.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하마평에 올라서 이제 이창용 총재가 선임이 됐지만 이제 뭐 다른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본은행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정부와 이렇게 협조를 잘해 나가는 스타일로 볼 수가 있어요. 미국과 같이 이렇게 막 삐걱대는 어차피 이제 동아시아다 보니까 협조 그다음에 이제 컨센서스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합의.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정 그다음에 재정이지만 재정은 이제 뭐 행정부에서 하지만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한다. 하지만 굉장히 협조를 항상 잘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도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를 불식하는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과도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요. 그리고 증시가 지금 굉장히 호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떻게 보면 경제에도 유익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난해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심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고 진정 이제 다시 경제 성장을 갖다 회복을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선임되는 어떤 분이 되든 같이 이제 현 정부와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잘 해나가실 수 있는 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 오늘 그 이창용 총재가 기자 간담회에서 말한 그 톤이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저희 블루아웃 하기 전에 환율 얘기 써주셔가지고 여기 보면 연말에 1,300원 초반까지라고 써놓으셨는데 요거 좀 근거를 왜냐면 지금이 1,420원이니까 거의 100원이 넘잖아요. 지금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요 얘기 좀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매의 눈이십니다. 아니 내용 있으니까 굉장히 호키시해요. 어쨌든 이거 매파적인.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이제 그 지금 어느 정도 그 롱스톱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1,460원대에서 빨리 한 40원 정도가 며칠 사이에 빠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은 그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이제 그 지금 시작이지 앞으로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더 빨리 페달을 밟을 수 있는 하락 기조가 더 빨리 페달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11월 달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중간 선거에서 승리한 대통령은 거의 없다고 하죠. 예. 게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강성 정책, 게다가 최근에 이제 그 위헌 결정이 났잖아요. 네, 관세에 대해서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본다면 굉장히 그 하반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이 중간 선거가 쉽지 않다는 건 뭐냐면 이제 금리 인하를 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촉매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의 그서 빠져나간 돈이 우리나라나 이쪽으로 갈 때는 또 뭐 좋긴 하겠지만 가장 큰 영향은 환율에 많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엔화 쪽으로도 많이 지금 JGB가 굉장히 스티프했는데 스티프했다는 건 뭐냐면은 기관물에 따라
금리 스프레드가 굉장히 컸었는데 장기일수록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커브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금리가 굉장히 뭐 모여라 꿈동산 같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장단기 금리가. 미국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그래서 JG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서 있다고 하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장단기 금리가. 그런 경우에는 금리를 플레이할 수 있는 트레이더의 역량이 극대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매력도가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지 않느냐. 물론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엔화 약세에 대한 부담이 있고 재정적인 어떻게 보면 일본 재정 적자가 상당히 재정 그 부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려가 있지만 어느 정도 한국과 일본 여타 시장에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환율 하락세가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특히 엔화보다는 원화의 뭐 강세,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이 더 빨리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촉진되면 롱스톱이 지금 많이 빠졌듯이 이제 쇼커버나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물에 있어서 숏친 것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내고 물량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비둘기적인 금통위에 환율이 사실 올라가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내려갔지 않습니까? 지금 10원 이상 빠진 거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이 환율에 영향을 갖다 크게 주지 않는다는. 그건 뭐냐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97선인데 지금 원화 환율은 1,400원대 초반에 지금 있는데 지금 예전 같으면은 1,400원이야? 너무 높아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갔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많이 내려간 게 아니라요.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높아졌었던 겁니다. 예. 이런 투자 패키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우려도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무역 관세에 대해서 위헌 결정도 났고 이것들이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많은 돈을 이제 뭐 외환 시장에서 환전을 해서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진짜 진행이 될지 지금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외환 시장에서 현재 달러 원의 환율은 좀 지극히 높지 않느냐. 지금 트레이딩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 환율의 방향은 완전히 변화할 수 있죠. 근데 변화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빠르게 내려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진행이 돼서 연말에는 1,3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역업체나 이런 분들한테 저는 항상 해지를 많이 권고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과도하게 해지를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해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익도 사실은 가능성을 버리는 거기도 하거든요. 비용도 들고요. 비용도 네.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해지를 하더라도 좀 잘 보면서 환율 보면서 해야죠. 왜냐하면은 해지를 한다는 건 1,45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위험에 대해서 환해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다소 지금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특히 물론 지금 뭐 지정학적 이슈들이나 뭐 국지전에 대한 그런 우려는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 한국만 볼 때는 그런 위험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한상 의원님 말씀하신 블루아울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6분여 정도 남은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3호 신용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부분 이제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까지 걱정하는 영역이 맞는 건지 그 무게감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블루 아울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실 생소하실 거예요. 이 뭐 펀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생소합니다. 생소하시죠. 사실은 근데 이게 확인되는 건 없지만 제 생각에 국내 연기금과 보험사에 상당히 많이 판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걸 팔았다, 들여왔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게 3호 대출이거든요. 프라이빗 크레딧이고 네네네. 이것은 이제 그 소매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제 3호 대출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출을 해준 거예요. 개인들이 대출을 했는데 지금 대출을 해서 누구한테 갔냐 하면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주로 대출이 갔단 말이에요. 네. 이 블루아울이라는
회사가 네. 펀드를 만들어서 중개자로서 펀드를 만들어서 이것을 개인들한테 모집을 해서 사모를 해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을 한 건데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요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죠. 뭐 제가 써놨지만 S&P 기준으로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진 그런 상태고요. 이런 기업들이 소프트웨어가 요새 특히나 AI가 이제 소프트웨어 뭐 웨어 기업들을 갖다 다 죽인다고 하잖아요.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돈만 많이 지금 날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출을 갚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출자 개인들은 내 돈 내놔 하면서 나 빠질래. 이제 그만 이제 이거 그만 받고 싶어. 망할 것 같아. 이러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환매를 중단시켜 버린 겁니다. 안 돼. 다시 돈 못 갖고 가. 중단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첫 번째는 이제 이 사모펀드의 그 유동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하나 보여주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한 번에 빠져나가면은 이제 뱅크런 같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하고 달라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 은행들이 돈을 갖다가 많이 못 빌려주니까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개인들까지 손을 벌려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도 지금 은행 대출이라는 걸 많이 막아놨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성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유동성을 많이 막으면 다 막으면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용 쪽에서 항상 어떻게 터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건 뭐냐면 2008년도에 리만 신용 위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신용 위기거든요. 네. 물론 그거는 이제 뭐 프라임 서브프라임이라고 네. 부동산 쪽이었어요. 여기는 이제 부동산이 아니고 지금은 이건 대출입니다. 예, 대출이고 그래도 똑같이 신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용은 항상 신용위기는 조금씩 터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크게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 앞으로 이제 뭐 신용위기의 뭐 전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우리가 볼 필요도 있다. 왜 그냥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보시면 연말에 지금 계속 보시면 SRF 스탠딩 레포죠. 레포 잔액이 계속 월말마다 미국에서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뉴욕 연준에서 레포를 운용을 하는데 월말마다 은행들은 돈이 없으면은 은행인 중앙은행 미국 연준에 가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이 빌리는 잔액이 월말마다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빌려 나간 거예요. 지금도 이제 계속 그게 이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뭐 진행이 되고 있고 게다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금 아직도 상호의 부동산의 문제가 완벽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 서부에서 이제 주로 이제 IT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지금도 재택근무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의 부동산 가치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거라서 거기에 대출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도 이제 많이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 하나하나 좀 봐야 돼서 우리가 인식을 하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2008년도에도 이러한 신용위기가 베어스턴스 사태나 아니면 BNP 사태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상반기에 2, 3월에 이런 것들이 터졌는데 별거 아니지 그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반기에 가을에 팍 터졌습니다. 이게 9월달에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까지 추가로 더해지면 진짜 위험한 상황일까요?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지금은 이거는 이제 상대적이 제가 써놨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상대적으로 단순한 대출 구조예요. 이제 뭐 서브프라임에 비해서는 네. 그렇지만 일단은 이것이 이제 부동산에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저는 이제 부동산에 만약에 불이 붙으면 뭐 케빈 머시 차기 총재든 누구든 간에 금리를 갖다가 빨리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QT를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QT를 너무 오랫동안 진행했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단기 시장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기 금융 시장의 지금 취약성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미국 단기 금융 시장의 취약성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이런 것들이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한 상황,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크랙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미국 금융 예를 들면은 그 미국 연준은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정말 빨리 내릴 거예요. 뭐 빅커트 이렇게 막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말에 우리가 조금 우려하는 미국의 금리 상황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환율은 오히려 오르지 않고요. 오히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시해야 하는 상황인 건 맞지만 부동산 시장 균열까지 갔을 경우에는 더 문제가 조금 될 수 더 있다. 조금 더 걱정할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듣고 저희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정규 다이와증권 코리아 서울지점 FICC 본부장님과 2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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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 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